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시기 좋게도 큰 굴곡 없이 살아왔어요. 절 너무 예뻐하는 부모님과 함께 다복한 가정에서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절 많이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진짜 다행히도 시부모님 또한 정말 인자하시고 늘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라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지내왔어요. 하지만 단 하나 단점이라면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형님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형님 때문에 시부모님 또한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형님과도 당연스레 나이 차이가 났고, 형님에겐 이미 초등학생인 딸이 있었어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그렇게 다정하니깐 정말 무슨 복인가 몰라. 동서 같은 팔자도 없을 거야. 내 팔자야. 일찍 시집와서 애 낳고 살리 말이야. 이렇게 쭈그렁 방탱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서방님 나한테 참 다정했는데 이제 동서랑 결혼했으니 뭐 나한테 다정한 건 글렀겠지. 아유, 부럽다 부러워. 서방님 같이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말이야. 아, 이해가 다정하긴 하죠. 그래도 아주버님도 다정하신 편이잖아요. 형님한테도 자상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 때문에 그렇지. 외모로 보면 아주버님이 정말 잘생기신 얼굴이죠. 형님도 아름다우시고요. 좋게 생각하세요. 에휴, 서방님만 하겠어? 동서는 뭘 몰라. 동서같이 굴곡 없이 자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에휴, 내가 서방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저렇게 무뚝뚝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나 원참 내 신세만 망쳤네. 아우 짜증나. 에이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신데 섭섭하시겠어요. 형님은 늘 저를 만나면 아주버님 뒷담화를 하며 저를 부러워하였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본인의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어요. 그런 형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슬아의 어여쁜 딸을 두고 사는 부부인데도 늘 못마땅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이 이해가 가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곧이어 그 사실을 알고 왜 그토록 형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남편을 들먹이면서 저를 부러워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형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늘 신세 한탄만 하시더라.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면 정말 괜찮지. 직업 탄탄하겠다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기까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길래 늘 나만 보면 그러실까? 가끔 보면 정말 이해 안 간다니까. 너무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젊은 나날이 후회되나? 그래서 우리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건가? 하여튼 좀 특이하셔 정말. 아, 형수님, 나 결혼하기 전까지 매번 내가 이상형이었다고 늘 그러더라고. 뭐 연상인 남자는 처음 만나봤다나? 그 연상인 남자가 우리 형인 거고. 근데 처음엔 나도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맨날 들으니까 조금 소름 돋는 거야. 계속 이상형이다 어쩐다. 내가 도련님을 만났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 어머, 진짜? 웬일이야? 난 정말 까맣게 몰랐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부럽다고 한 거구나. 자기가 이상형이니까. 근데 자기랑 형님이랑도 나이 차이 엄청나지 않아?
형님은 연하남이면 그저 좋은가? 진짜 특이하시네. 아주버님 섭섭하겠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 만나기 전까지 계속 그랬어. 결혼하지 말라는 둥, 그 여자가 부럽다는 둥. 형이 불쌍하지. 형은 진짜 형수밖에 모르고 사는데. 형은 그냥 형수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을걸? 난 진짜 소름 돋던데. 그러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기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 게 소름이 돋긴 하네. 진짜 쇼킹이다. 이제 다 이해가 가. 남편이 해준 얘기를 듣고 소름이 조금 돋았지만 그냥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형님네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묘하게 형님이 하는 행동이 조금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진짜 아주버님에게 하는 거랑 제 남편에게 하는 게 정말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아주버님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서방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살 발라드릴 테니까 밥 숟갈 들어보세요. 됐어요, 형수님. 형이랑 아름이 좀 챙겨주세요. 전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자꾸 저만 신경 쓰시니까 체하겠네요. 그래, 당신 종원이만 챙기지 말고 나 좀 챙겨라. 항상 보면 종원이만 챙기더라. 당신 남편은 나라고.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만 하겠어? 아유, 이렇게 이 사람이 시댁 식구들만 챙긴다니까요. 아유 참, 고맙게도 말이죠. 당신은 알아서 잘 먹잖아. 그리고 아름인 꽃게 안 좋아해. 이 꽃게는 서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 형님, 제가 이 챙길 테니까 형님 드세요. 형님도 밥 한 숟갈도 안 드시고 지금 계속 종원 씨만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원래 동서랑 서방님 결혼하기 전까진 내가 서방님 다 챙겼어. 왜 이래? 참 새삼스럽게 그런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진 몰라도 원래 내가 서방님 챙기는 건 어머님도 다 아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행동 신경 쓰지 마. 서방님도 편한 누나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세요. 저 같은 형수님 없답니다. 제가 또 서방님 챙기는 거는 1등이니까. 딱 잘라 본인이 제 남편을 챙기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참았어요. 남편도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을 보곤 참고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형님과 자주 만나게 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되도록 마주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만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모두를 위해서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해야겠어.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러자. 나도 사실 불편해. 형 때문에 참는 거긴 한데 너무 심하게 챙겨주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기다 대고 화내면 더 이상한 놈 같잖아.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자. 그게 속 편할 것 같긴 해. 그럼 형수님도 그만 하시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협의를 보았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했다고 하자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축하를 해준다며 온 식구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저도 형님네와는 자주 마주치지 않고 싶었지만 축하를 해주신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아가, 축하한다. 요즘 세상 너무 좋다.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나오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니 너무 좋은데? 우리 집 태를 너네가 있는구나. 아유, 마음 같아선 근하기도 둘째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식구는 많으면 좋거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요즘엔 성별도 빨리 알려주시니까 물품 준비하기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어머님, 둘째라니요? 부담되게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줄 아세요? 이 나이를 보세요. 둘째가 생기겠나? 아, 속 터져. 동서 축하는 하는데 저희한테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하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가 그냥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당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지? 참나. 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이 서방님이랑 같냐고. 나이도 훨씬 많아가지고. 둘째는 무슨? 어쨌든 어머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둘째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너희한테 부담을 준 것 같네. 미안하다. 화 풀으렴. 형수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 나이에 첫째 낳는 사람도 많은데요, 뭘. 그렇게 화내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뭐 어쨌든 형수님도 기분 푸시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얘기만 나누도록 하죠. 둘째를 안 낳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생각하니 이런 말이 나와버렸네요. 이해하세요. 이게 현실인걸요. 제 임신 축하 자리에 시어머니의 바람 한 스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형님은 제 남편이 화를 풀라고 하니 그제야 화가 풀린 것 같았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민망 뻘쭘함에 조금 어이가 없었고요. 한참 밥을 먹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형님이 부엌에 들어와 또다시 남편을 언급하며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임신도 쉽게 되고 말이야. 게다가 아들까지 가졌다니. 네? 아, 에이 뭐 성별은 딸도 좋죠. 전 형님이 부러운데요. 아름이 얼마나 예뻐요. 크면 완전 친구가 될 건데. 뭐니 뭐니 해도 아들이 낫지. 난 둘째가 아들이란 보장만 있음 당장 낳는다 진짜. 하기엔 얘가 나이가 많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는 내 마음 정말 모를 거야. 아휴, 이런 게 우울증인가 싶은 게 요즘은 살맛이 안 나. 아주버님한테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형님 마음도 많이 진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형님 닮은 딸이어도 예쁠 거고 아들이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아, 동서가 뭘 알아? 아마 서방님같이 멋진 분이랑 결혼하고 한 번에 아이도 갖고 여유 있는 친정에. 넌 내 마음 몰라. 우울증 얘기를 하길래 제 딴엔 공감과 위로를 해드렸지만 형님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홀랑 본인 할 말만 하고 부엌을 나가셨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원체 특이한 분이니 그러려니 하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아이를 낳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가 행복해짐에 따라 형님은 더욱더 우울해져만 갔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좋겠다. 그렇게 예쁜 아들 낳아서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해. 서방님 사랑 독차지해.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네.
네? 아니, 형님은 아주버님이 계시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 제가 당연히 아이를 낳았으니 관심이 저한테 쏠렸겠지만 아름이를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요? 형님이 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 집의 훌륭한 큰 며느리구만.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됐고, 나도 아들을 낳아보던가 해야겠어. 그래야 서방님이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걸어줄지 누가 알아? 물론 시부모님도 장남의 아들이니 더욱더 예뻐하실 거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아마 이 집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을걸? 아휴, 여러모로 동서도 참 망골땡인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아, 그런 건 아니죠. 형님도 아주버님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재산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그런 생각은 아직 해서 뭐 하나요. 그래도 저한테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꼭 예쁜 아이 가지시길 바랄게요. 형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핀트가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고 이상하다고 많이 느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형님은 그토록 원하던 둘째를 갖게 되었고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부모님들 모두가 좋아하였어요. 저 역시 형님이 그토록 바라던 둘째를 바로 갖게 된 것을 너무 축하해 주었죠. 거 봐요, 형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축하드려요. 제 아들이랑 터울도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 길이도 너무 좋겠어요. 아름아, 너도 동생 생기니까 좋지? 우리 아름이 동생 둘이나 생겼네. 축하해, 아름아. 이제 아름이가 이 집 제일 큰 누나야. 저도 동생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태어나면 엄청 잘해줄 거거든요. 누나 노릇은 잘해야죠. 믿어주세요. 이야, 아름이 많이 컸는데? 하긴, 아름이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지? 어쨌든, 형수님, 축하드려요. 형도 축하해. 그래, 고맙다. 아휴,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더니. 그래도 생기긴 하네. 너네 형수가 앞으로 고생할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미안할 뿐이지 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늦은 나이인데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 뭐, 그러시던지. 그래도 서방님한테 이렇게 축하받으니 너무 좋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털도 많이 안 날 텐데 제가 서방님네 집에 자주 가서 동서랑 잘 지내야겠어요. 요즘 공동육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괜찮지, 동서? 어머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내가 둘째 낳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도 해주셔야지. 안 그래? 이 나이에 이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책 떤다 또. 우리가 좋아서 낳았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뭘 바라길. 그러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시부모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형님이 당혹스러웠지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했어요. 그리고 형님과 멀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렇게 웃으며 말하는 통에 거절할 수 없었고 형님이 둘째까지 가진 마당에 당연히 아이 키우느라 우리에게도 관심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잘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형님은 출산을 했고 정말 바라시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을 먹은 지 8년 만에 얻은 금지오겹 아들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 마음이 참 좋으면서 풍요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귀한 아들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어떻게 얻은 내 아들인데. 아우,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그러게요. 너무 예뻐요, 형님. 형님이랑 똑 닮은 것이 진짜 오목조목 잘생겼어요. 꼭 아이돌 시키면 되겠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딱인가 봐요. 어쩜 형님 얼굴만 있고 아주버님은 하나도 없는데요? 참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이잖아. 뭐든지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키울 거야. 집안 거덜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 너무 고생했어. 늦은 나이에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재수 씨 말대로 내 얼굴은 어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나? 그래도 내 아들이라서 그런가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아들 낳아줬으니 아파트 명의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알겠지? 이 나이에 이렇게 아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출산 선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돌려놔줘. 형님은 아이를 낳자마자 고생했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어요. 역시나 보통 분은 아니시다 생각이 들었고, 글이 읽고 나서 형님은 온 힘을 다해 둘째 육아에 힘썼습니다. 저희 아이와 나이 터울이 많지 않아 자주 왕래를 하였는데, 어느 날 형님은 본인 아들이 속역류가 심해 개원염에 있어서 살이 찌지 않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던 터라 형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했던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형님도 좋아하였어요. 형님, 사냥분유 한번 먹여보세요. 저희 아들도 역류가 심하고 살이 좀 안 쪘는데 누가 추천해줘서 먹여봤거든요. 지금은 표준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 있죠? 형님도 무게 때문에 걱정되시면 한번 사냥분유 한번 먹여보시는 게 어때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한 통 가져가셔서 한번 먹여보세요. 애들 역류하는 거 너무 걱정이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먹여보지 뭐. 잘 먹일게. 그래도 같이 육아하니까 너무 좋네. 이런 것도 공유하고 말이야. 난 완전 옛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뭐가 좋은지 잘 몰라. 옆에서 동서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배워갔네. 고마워. 그러게요. 이거 먹고 좋아져야 할 텐데. 저희 아이는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꼭 잘 맞길 바라야죠 뭐. 그렇게 형님에게 저희 아들이 먹는 사냥분유 한 통을 나눠주었어요. 그저 조카가 이것을 먹고 개원햄과 속역류가 좋아지기 바랄 마음뿐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며칠 뒤 형님에게 화가 난 말투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무 화를 내셔서 저 역시 역정이 나더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바로 화부터 내니 저 딴에도 기분이 나빴거든요. 동서,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기가 막혀서 정말. 이 전화 끊고 바로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얼른 와. 형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셔야 저도 납득이 가죠. 무슨 갑자기 화를 내시면 제가 어떡해요. 자초지종? 얼른 우리 집으로 오라고. 뻔뻔한 게 아주 하늘을 찌르네. 와서 이유 들으면 되니까 당장 튀어와. 형님은 제 전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기가 막히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형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아들을 데리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제 잘못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도착을 해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형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사준 사냥 분유에 무슨 짓 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밤새 경기하고 발발 떨어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 조그만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우리 아들이 이 집안 장남의 아들이니 혹시 어머님이 재산이라도 우리 집 많이 물려줄까봐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당신 진정해.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 말은 재수 씨가 준 분유를 먹자마자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데. 네?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냥분유는 뜯지도 않은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동서가 이렇게 은큼해. 동서가 준 사냥분유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왜 경기를 하겠어? 너 오늘 가만 안 둬! 반년 만에 얻은 금지옥엽 형님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자 내 뺨을 날린 형님이었고 전 그 소리를 듣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고 억울해하는 와중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의 딸 아름이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친 순간 집안은 아사리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난 다 알고 있었지. 네가 엄마야? 당신이 엄마냐고. 왜 작은 엄마한테 그래? 작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빠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헤어질까봐 말을 못했어. 뭐? 아름이 넌 어른들 일에 끼지 마. 이게 어디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지금 나서게?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니, 아름이 말 들어봐야겠어. 당신이랑 아름이랑 완전 말이 다르잖아. 당신은 우리 아들이 재수 씨가 준 사냥분유를 먹고 그렇다고 하고, 아름이는 당신 때문이라고 하고, 아름이 말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름이 네가 얘기해봐, 얼른. 엄마가 분명 준이 먹는 분유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봤다고. 그거 먹고 준이가 병원에 간 거예요, 분명해. 저기 찬장 서랍에 있는 걸 탔어. 그리고 얼른 감췄고. 준이가 아파하는 걸 보고 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혹시라도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봐. 근데 준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사실대로 얘기해. 엄마가 준이 분유에 뭐 이상한 거 넣었잖아. 그거 먹고 맨날 준이는 잤다고. 그리고 곧이어 아주버님은 서랍장을 다 뒤졌고 거기에서 수면제가 대량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가 먹는 분유에 수면제를 타서 늘 재워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본인은 매일매일 밖으로 나돌았다는 게 아름이의 말이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뭘 타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먹자마자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조카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외출을 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갓난쟁이가 뭘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웃기지 마. 아름이 너 거짓말 할래? 작은 엄마가 준 분유 먹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건 유산균이었다고. 수면제가 아니라. 똑바로 말해. 너 아름이 말이 다 사실이야? 요 근래 하도 밖으로만 나돈다 했지. 이 수면제는 그럼 뭐야? 맞잖아. 엄마 맨날 아기 잔다고 나갔잖아.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도 아니야. 넌 엄마도 아니라고. 아주버님과 딸아이의 말에 궁지에 몰린 듯 한참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타를 날려버렸고 그 말에 형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답니다. 정말 정신병자 그 자체였어요. 워낙에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럼 경찰에 넘기죠.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 분유에 제가 뭔 짓을 했는지. 기막혀. 그러고 내 뺨을 쳐? 당신이 인간이야?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뺨까지 날리다니. 그냥 경찰 불러요. 전 쫄리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래, 경찰 불러. 당신도 그렇게 당당하면 경찰에 와서 조사하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 만약 아름이 말이 사실이면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어떻게 우리 준이한테 수면제를 타먹일 생각을 해? 진짜 기가 막힌다. 정상이 아니야. 결국 조사가 이루어졌고 형님은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지 모든 걸 실토했어요. 사실 형님이 8년 만에 낳은 아기는 외도로 낳은 아이였고 그 외도남은 형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술집에서 만난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낳고 뻔질나게 그 외도남을 만나러 다녔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수면제를 먹이고 외도남을 만나러 간 것도 모자라서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건 저희 집 전체가 다 충격이었지만요. 조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를 일이었고 아주버님에게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절 불러다가 죄를 온팡 뒤집으려 했다는 것도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조카가 아니었다면 제가 준 분유를 먹고 무해하고 귀여운 아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저 역시도 답답할 뻔했으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둘째를 낳고 싶다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다니. 그것도 모자라 정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외도를 저지르고 진짜 무섭네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알아?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안 해주길 망정이지. 정말 소름 돋는다. 넌 유책 배우자야. 소송 들어갈 테니 그리 알아. 당신도 행복했잖아. 우리 준이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줄 것 같았어. 당신은 늙었지. 둘째는 낳아야겠지. 나도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관리 좀 잘하고. 조금만 더 건강했어야지. 이건 당신 탓이야. 뻔뻔하게 참 내 핑계도 잘 된다. 내 친구들 다 지금에서야 애 낳는 애들도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바람을 합리화하지 마. 정말 지켜보는 것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아주버님은 오죽하실까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소름 돋을 수 있는지. 아주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형님의 말에 아주버님은 뺨을 날려버렸고 결국에 이혼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무조건적인 유책 배우자가 형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조카의 증언으로 형님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기소되었고 아주버님은 외도남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길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신 거죠.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조카는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조카였기 때문에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아주 잘 알았거든요.
조카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길고 긴 1년 4개월 만의 소송 결과 결국엔 아주버님에게 상간남과 형님은 이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고 양육권과 친권 또한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수면제 먹인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님은 본인의 집에서도 아주버님과 헤어진 이유를 다 알았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손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넌 내 딸도 아니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니? 김서방이 그렇게 착한데 어쩜 소름 돋게 그러니?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세상 사람이 등 돌릴 때 엄만 내 편이 되어줘야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어도 다 알겠다. 내 딸 내가 모르겠니? 평생 욕심만 많아가지고 넌 네 복을 네가 찬 거야. 다신 연락 마라. 엄마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도 내 성격 형성에 기여한 거잖아. 평생을 그렇게 남 탓만 하지 너는? 어릴 때도 그랬어. 그래도 친구긴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니 이제 됐다 했는데 역시 넌 네 성격을 못 이겨 이렇게 일을 저질렀지? 넌 내 딸 아니야. 아빠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신다. 이제 알아서 살자. 그렇게 친정 식구들까지 외면을 하자 형님은 땅을 치고 후회가 됐는지 아주버님에게 무릎이 닳도록 빌어댔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진짜 내 실수야. 내가 당신같이 착한 남편을 두고 미쳤지 진짜. 미안해. 절대 안 봐줘. 게다가 재수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지? 더 소름 돋아. 내 아들도 아닌데 아들로 둔갑시켜 평생 살아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진짜 소름 돋고 기막혀. 아름이 볼 생각도 마. 아름이가 다신 당신 보기 싫대. 이제 그렇게 어리고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니 둘이 아들 키우면서 잘 살면 되겠네. 아마 둘 다 위자료 주느라 개털됐으니 먹고 사느라 힘들 거지만 말이야.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평생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살아. 여보, 나 버리는 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돈 한 푼 벌어봤냐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다신 안 보겠대. 나 어떻게 당신이 책임져 줘야지.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다신 한눈 안 팔 거야. 딱 눈 감고 용서해 주라. 응? 제발. 손 치워. 이 더러운 손. 당신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이니까 다신 나볼 생각도 하지 마. 가자, 아름아. 이젠 엄만 없을 거야. 엄마 다신 안 봐. 더러워.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 아니 아줌마. 앞으로 평생 우리 볼 생각 마요. 아빠, 우리 가요. 그렇게 아주버님네 가족은 파탄이 난 채로 끝났어요. 형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듣기론 머지않아 그 상간남도 형님이 돈 없는 개털이 되자 본인 아들과 형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여기저기에서 외면받고 지금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에게 줄 딸 양육비와 지금 본인과 아들이 먹고 살려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주버님도 최근 정말 좋은 분과 재혼을 하셨고 조카도 마찬가지로 새엄마를 너무 기쁘게 반기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야 밝게 웃으시게 된 거죠. 아직도 그 분유를 준 제 탓을 하면서 당당하게 제 뺨을 날리던 형님 얼굴이 가끔 떠오르지만
그래도 모든 벌 달게 받고 지금은 죽은 듯 지내고 있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해 글을 한번 남겨보았는데 다들 놀라진 않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가 아주버님이 행복해지셔서 쓸 수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성실하고 착한 아주버님과 조카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함께 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보니 쉽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제 인생에 큰 고난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을 지경이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남편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남편이 괜찮아 보였죠.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서로 돈을 모아뒀었는데 남편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그러다가 모두 날리게 되었죠. 전 그때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과 시모까지 모두 집으로 찾아와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유라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모아둔 돈은 없지. 사업은 망해가지. 이러다가 너랑 결혼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사업 살리면 어떻게든 너 쉬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신혼집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 무슨 소리야? 결혼을 어떻게 그대로 진행해? 우리 신혼집 구하려고 모아둔 돈도 당신이 이렇게 다 날렸는데 뭘 가지고 결혼을 하자는 건데? 우리가 어디 들어갈 곳이라도 있어? 나 그거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거야. 양가 부모님 부담 주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자고 했잖아.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그걸 불리니 많이 한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업 투자를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나 진짜로 나 혼자서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저번에 친구 집들이 가서 너무 부러웠다고 했잖아. 나는 너 행복하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됐어. 더는 할 말 없고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당신 사업에 썼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런 짓 하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한테 의논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모아뒀던 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도 열심히 번 돈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해서 써버렸냐고. 이건 날 무시한 거야. 알아? 미안해. 너한테 말하면 괜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말 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알아서 신혼집이며 결혼식 준비며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진짜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사업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고 그냥 직장도 다닐게.
아이고, 유라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눈치채고 말렸어야 한 건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해서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유라야. 내가 너 고생하면서 모은 돈 다 줄 순 없겠지만, 결혼 자금은 내가 다 마련을 해주마. 그러니 우리 상민이 잘못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유라야. 몇 날 며칠을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과 그 옆에서 울며 불며 사과를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약해졌죠. 저희 부모님에게도 시모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고 부모님께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결혼식은 6개월 뒤로 미뤄졌고 그 사이 남편은 정말 발로 뛰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사업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신혼집을 마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간 시모와 남편 모두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파혼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1년만 시댁에 합가를 해서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시모와 남편 모두 합가를 한 뒤에도 저에게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집은 깨끗했고 저녁까지 모두 차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집안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모는 그때 당시 저에게 마음의 짐이 있다면서 항상 미안해 하셨고 저는 이미 다 용서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라야, 상민이가 아직 철이 없지? 내가 잘 키운다고 했는데도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럽구나. 사돈댁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항상 죄송하단다. 네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마음의 짐이 정말 크단다. 작실한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 일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걸요. 결혼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 보면 일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살림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지난 일은 전 모두 잊어버렸어요. 상민 씨도 잘하려고 한 거였고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유라 아니었으면 철없는 상민이 어떻게 살고 있겠니? 이렇게 마음 넓게 용서해주니 그나마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합가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들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겠지만 내가 합가한 거 전혀 모를 정도로 너한테 잘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상민이 일도 잘 풀리고 나면 너희들 분가해서 잘 살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상민 씨도 요즘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잘해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얼른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모아 나갈게요, 어머님. 합가를 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죠. 하나도 신경 쓸 일 없을 정도로 잘해주셨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보답을 해드리고자 생활비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용돈처럼 드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깝진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가 아이를 낳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하면서부터였어요. 왠지 모르게 시모는 저희가 아이를 낳는 걸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모가 반대하기 시작하자 남편 역시 조금 더 나중에 아이를 갖자고 했죠. 어머님, 이제 슬슬 저희도 아이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나이도 있고 회사에서도 출산하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도 보장을 해준다고 해가지고요. 남편이 내년쯤에는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겸사겸사 아이 출산도 계획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아이 얘기를 아예 안 꺼내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제 생각 해주셔서 꺼내지 않으시는 건가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아이? 갑자기? 너희 아이 가지면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육아휴직 준다고 하지만 그만큼 월급도 줄어들 텐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니? 내년에 집 산다고 계획하면 뭐 할 거야? 지금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상민이가 사업 잘 풀린다고 하디? 아직 힘든 것 같던데.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잘 풀려도 자리를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 수 있어. 벌써부터 무슨 아이 계획이야? 그래도 저 이제 30대 중반이고 아이 낳을 계획은 있었으니까 지금 낳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병원도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낳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모아놓긴 해야죠. 남편도 사업하면서 조금씩 모아두는 것 같던데 서로 모으면 작은 집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 그러다가 또 집 못 구하면 여기서 애 키워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네 신우도 의대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아이까지 키우면 소란스러워서 걔가 공부를 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너희 정말 분가할 수 있을 때 그때 아이 낳거라. 지금 생활도 빠듯한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거니? 그건 다 네 욕심이야. 남편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래?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생활을 좀 봐가면서 계획하렴. 그래. 나도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아야 뭐 차차 생각해봐도 되지 뭐. 솔직히 우리 아직 엄마 집에서 얹혀 살고 있잖아. 지금 당장 나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말대로 조금 더 시간 두고 지켜보면서 아이 갖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당신도 일 그만두면 누가 우리 생활비 감당하겠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아이를 갖겠다는 말을 꺼낸 이후부터는 시모는 하나둘씩 저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죠. 집에 오면 집안일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적이 많아졌고 시모는 저에게 집안일을 해놓으라고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살림을 깔끔하게 하지 못하면 살림도 못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절 비난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점점 풀리지 않는 듯 남편은 매일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한 푼도 없으면서 매번 술자리를 참석하고 유흥주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유흥주점에 갔던 것이 들켜도 남편은 떳떳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여자가 왜 당신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또 이 여자 술집 마담이야? 당신 진짜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접대라고 해도 그렇지. 술집 여자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할 정도로 친해진 거야?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사업을 할 거면 진짜 사업을 해. 이렇게 흥청망청 놀 거면 당장 사업 접어. 아이, 참 답답하네. 넌 직장 다녀서 모르겠지만 난 사업하니까 사업 파트너 접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내가 버는 돈이 무슨 공돈인 줄 아냐?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풀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여자랑 놀았대. 그리고 술집 마담이랑 친해져야 더 신경 써서 접대해 줄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나보고 사업 접으라 말아야? 내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알거든? 근데 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더럽게 접대하는 사람 없어. 지금이 옛날이랑 같은 줄 알아? 술 마시면서 사업하는 건 옛날 말이라고. 당신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매번 여자 나오는 술집에 여자 껴서 놀지. 그 사람들 정말 당신 사업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야. 그 사람들 당신이 술 사주고 돈 대주니까 만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랑 사업 성과 낸 거 있기나 해? 야, 사업은 한순간에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친분을 다져놔야 사업이 점점 성장하는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현실 감각 좀 키워. 맨날 회사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회사에 오래 다니기만 하면 뭐하니? 너 같은 애들이 사업 다 망가뜨리는 거야. 알아? 남편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는 듯 했지만 남편은 이런 게 아니라면서 항상 저에게 화를 냈죠. 저와 남편이 이런 일로 자주 다투는 걸 보고서는 시모는 저에게 철이 없다며 남편 사업을 막는다고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예, 너는 네 남편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거니 아니니? 어떻게 사업하는 남편 두뇌가 그렇게 예민해서야 바깥 사람이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아이고 참, 요즘 애들은 똑소리 나게 결혼 생활도 잘한다더니만 너는 정말 남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걔가 밖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어? 걔라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고 싶겠니? 다 사업 잘 되라고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지. 어머님, 제가 이걸 한두 번 참아준 게 아니잖아요. 남편 밖에서 사업차 만난다곤 하지만 매번 유흥 즐기는 지인들이랑 모여서 시시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 큰소리 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우습게 쓰고 오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지금도 제 월급 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 네 월급 가족들 생활에 쓴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 참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계산적인 아이구나. 이 집에 사는 건 공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며느리인데 살림도 하나도 안 하고 네 일만 하고 다니는 거 내가 지금껏 참아줬는데 너는 그렇게 뒤로 계산하면서 산 거야? 그래 알겠다. 내가 그럼 앞으로 너희 여기 사는 값도 다 받아야겠어.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돈도 다 드렸잖아요. 생활비 드리다가 모자란다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번 달만 해도 제 용돈 조금만 빼고는 다 어머님 드렸어요. 살림하신다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하셔서 살림살이도 제 카드로 다 결제해 드렸고요. 근데 뭐가 제가 계산적인 건데요? 남편은 사업하면서 번 돈 한 번 저희한테 준 적도 없고 자기 유흥 즐기느라 다 쓰고 있잖아요. 아이고,
너는 정말 언제 철이 들 거야? 너네 생활이 빡빡한 이유가 뭐겠니? 사업이 잘 돼야 생활이 풀릴 거 아니야. 네가 남편한테 살갑게 자라면 걔가 알아서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지. 밖에 그렇게 나다니겠어?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사업하면 싫은 자리도 가야 하는 거야. 제가 사장인데 어쩌겠어. 그런 거 좀 이해해주고 얼른 돈 벌어서 집에 생활비 가지고 오게 해야지. 그렇게 화만 내서 되겠니? 시몬은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는 저를 비난하셨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고 남편은 매일 접대한다면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시몬은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남편이 방황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보다 연봉은 2배가 되었고 복지도 더욱 좋아졌죠. 이 소식을 듣고서는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가족들이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하는데 어떻게 네 일만 이렇게 잘 풀리니? 너 혹시 네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괜히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회사 다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 에휴. 어떤 집은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온 집안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너 오고선 우리 집은 풀리는 게 없고 너만 잘 풀리냐? 네가 봐도 희한하지 않니? 어머님, 제가 무슨 자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잘 되면 어머님도 남편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는 더 좋죠. 그나마 생활비도 안 가지고 와서 항상 빠듯하게 지냈었는데 제 월급 오르면 더 편하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좋아해야 하는데 왜 그게 기가 죽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남편 사업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남편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사업을 제대로 안 해? 걔만큼 지 사업에 열정적인 애가 어디 있다고? 너야 사무실에 앉아서 주는 일만 하면 되니까 쉽겠지만 우리 애는 사람 상대하는 사업관이 얼마나 어렵겠니? 너랑 일하는 거 난이도 자체가 다른데 괜히 자랑했다가 아들 기죽일까 걱정이다. 에휴. 어째 우리 아들 복을 네가 싹 다 가지고 가는 거 같냐?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 사업 저도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동정 사업가분도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만나보라고 자리 주선도 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술자리만 요구해가지고 그분도 아직 남편이 사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남편 일이 안 풀리는 거 제 탓이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서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 너는 무슨 네 탓이 아니라고 선을 긋니? 네가 남편 옆에서 잘 보자고 그랬으면 우리 아들도 알아서 잘 풀렸을 테지. 솔직히 넌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오로지 회사 다니는 것만 신경 쓰니까 넌 내 덕에 잘 풀리는 거 아니니? 집에 와서 신경 쓸 거 없이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넌 나한테 고마워하고 남편한테는 미안해 해야지. 제가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다는 걸 아시고서는 시몬은 남편의 일이 안 풀리는 걸 제 탓이라고 하셨죠. 그 이후로는 모든 집안일에 손을 놓으셨고 저에게 집안일까지 시키셨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 받길 원하셨지만요. 집안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폭언을 하셨어요. 회사든 미팅 중이든 출장을 갔든 상관없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고서는 폭언을 계속 하셨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정작 자식이었던 신우와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은 생활비도 내지 않았죠. 전 생활비도 모두 감당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 어머님,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 쉬는 시간 있어서 나와보니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 있었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길게 통화는 못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요. 급한 일이시면 남편한테 연락 다시 해주시고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나중에 회의 끝나서 다시 확인할게요. 야, 너 나 무시하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받아야지. 회의가 무슨 대수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를 아주 물로 보고 있네. 너 내가 전화 몇 통이나 있어? 이렇게 수십 통 전화할 때 동안 핸드폰 확인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날 무시하는 거니? 내가 전화 꼬박꼬박 받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네? 아,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회의 들어갈 때는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아서 전화가 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전화기 볼 시간도 없고요. 제가 실무자라서 전화기 볼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나오면서도 회의 있어서 전화통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예의를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너 그리고 왜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고 가니? 그리고 빨래통에 빨래는 왜 세탁기에 넣지도 않고 그냥 갔어? 내가 너 살림해주는 식모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네 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앞으로 집안 살림 네가 다 해라. 일을 하건 뭐라건 네가 알아서 살림하고 밥도 차리고 다 해. 어머님, 저 일 다니고 있어서 살림 다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설거지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먹은 그릇도 아니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 나와서 못 봤어요. 빨래는 퇴근하고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니면 남편 집에 있으니까 남편한테 하라고 좀 해주세요. 요새 사업도 정리하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한테 시키셔야죠. 아니, 남자가 무슨 살림을 한다는 거냐?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기죽어서 집안에만 있는 거 안쓰러워 죽겠는데 더 기죽이라고 하는 거니? 너는 어떻게 네 남편 생각을 그렇게 안 해? 네가 밖에서 그렇게 나다니고 있으니까 네 남편이 기피할 시간이라도 있겠니? 너 지금 네 남편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나까지 무시하는 거냐? 시모는 얼토당토 않는 일들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집에만 있는 남편에게는 집안살림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남들은 회사 일이며 집안일이며 다 한다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분가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전 6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으로 분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분명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은 사업하겠다며 난리 피울 테고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해 바로 계약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의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모는 정말 좋아하셨죠. 전 그게 저희가 분가할 때가 되니 자신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 좋아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모께서 저에게 한 말을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어떻게?
돈을 벌써 그렇게나 모았다는 거니? 하긴 뭐 생활비라고 해봤자 300만 원밖에 내놓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었겠네.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 쪽에 있다고? 그 동네면 요즘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는 곳 아니니? 어떻게 거기 있는 아파트를 구할 생각을 했어? 잘했네. 아, 그냥 좋은 기회로 좋은 아파트 구하게 됐어요. 계약일이 빠듯해서 일단 계약을 했고 저희는 입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살림도 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늦게나마 분가할 수 있었어요. 남편 사업은 이제 정리를 했지만 슬슬 일도 시작해야 하고 저희도 아이 계획도 해야 하니까 이번 달 내로 짐 정리할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 아파트 신우 전문의 합격 선물로 주자. 우리 딸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의대 진학해서 공부하기도 바쁜 와중에 오빠는 결혼해서 새언니까지 집에 데리고 들어왔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문의 합격했다고 하더라. 어차피 그 아파트 우리 딸 다니는 병원 근처라고 하니 잘 됐다. 언제든지 입주해도 된다고 했지? 쉬는 날에 짐 옮기면 되겠네. 네? 거길 왜 신우가 들어가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거기 들어가려고 저 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안 사고 진짜 꼬박꼬박 모아둔 거예요. 월급 전부 다 모았으면 벌써 들어갔겠지만 어머님 생활비도 드리면서 남은 돈 겨우겨우 모아서 가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고생한 건 전데 왜 신우한테 그 아파트를 줘요? 어머님 저 그렇게 안 할 거고 못합니다. 어머 얘 봐라. 욕심 좀 봐봐. 얘 너니 신우가 너 배려해 준 건 생각도 안 하니? 솔직히 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늙은 시모 놔두고 분가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나도 다 늙어 빠져서 어차피 1, 2년 후면 너희가 나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지금에 와서 분가하면 뭐 할 거야? 거기다가 의사가 살아야 집값도 뛰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네 신우 선물로 주렴. 네? 뭔 황당한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100세 시대에 어머님 60대밖에 안 되셨고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잖아요. 애초에 분가할 생각하고서 여기 들어온 건데 이제 와서 분가를 왜 하냐니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이제 와서 제 권리 찾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껏 생활비도 제가 다 드렸고 저 집안 살림도 다 한 건 아니지만 해왔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드리면서 살림은 살림대로 해왔는데 욕심이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당신 좀 사람 뒤통수 많이 치네. 어떻게 그렇게 돈 모으고 있었으면서 가족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서운하네. 그리고 당신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분가야? 분가하면 우리 망해. 엄마랑 같이 살 때가 좋은 거지. 솔직히 300만 원에 누가 살림을 해주냐? 고작 6년 합가하고 분가하려고 했어? 어머니 밑에서 6년 더 소양 쌓아. 시모와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집을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했죠. 전 그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걷어준 은혜를 배신으로 대갚음한다면서 저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했죠. 그간 시모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도 저였고 그러면서도 쉬는 날이면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는데
단순히 시모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뭐? 이혼을 한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는지 잊고 있었어?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네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거냐? 참나. 너 어디 가서 네 얘기 하지 말아라. 욕 먹을라. 나처럼 며느리 떠받들고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 지금 그 아파트 네 신우한테 준다고 하니까 반항하는 거야? 아이고 참, 애다 애야. 뭐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소장은 읽어보신 거 맞으시죠? 그동안 저한테 했던 폭언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자료도 다 넘겨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안 보셨어요? 남편이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있었던 것도 싹 다 모아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확인 안 하셨나 봐요?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한번 따져보죠 그럼. 아이고, 얘, 그만해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너는 결혼이 장난이니? 누가 시어미랑 남편한테 소장을 보내와.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너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 지금은 네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 이러는 거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들이나 하겠지. 그동안 당신들이 한 짓 내가 싹 다 모아놨어. 지금에서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후회할 뿐이야. 아줌마 그 잘난 아들, 딸이랑 한번 평생 살아봐. 아마 당신 딸도 당신네들 질려서 떠날 테니까.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해 폭언을 날렸고 남편은 아파트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전에 시모가 폭언을 했던 것들,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모두 유흥주점에 썼던 것들도 다 증거로 제출을 했죠. 거기다가 남편의 폭력성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을 토대로 접근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고 전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분할해달라고 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적도 없어서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모에게 줬던 생활비로 시모의 집 대출금을 갚게 되면서 시모의 집도 분할 대상이 되어 제가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시모와 남편은 그 집을 처분해 분할하고 월세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들어보니 이제야 전문의가 된 신우가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돈도 못 모으고 고생하다 집안 영 끊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유흥주점을 못 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시모는 그런 남편 거두느라 말년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시모는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일은 더 잘 풀렸고 지금은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희망차고 밝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짧다면 짧고 경험이 많으면 많은 나이이죠. 저는 어려서 그저 곱게만 자랐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도 않았고 그 어려운 대입도 열심히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어려서부터 항상 고분고분하던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고 선택한 게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희 집과 달리 남편네 집은
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가 쉬웠는지 남편이 참 좋았죠. 부모님은 외동딸 고생할까봐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지만 전 성인이라면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있겠다 싶어 남편을 선택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뚜렷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고달팠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제가 늘 어린아이들 입시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렸으니까요. 남편은 고졸 출신이었지만 다니던 직장을 번번이 그만두며 늘 이리저리 다른 일을 할 궁리만 세웠죠. 이런 게 반복이 되자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였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늘 반복되는 싸움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일을 해야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계속 감당이 안 되잖아. 철수 씨네 공장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라도 지원해 보는 게 어때? 그래도 남자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가장인데. 구할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창창한데 뭐가 걱정이냐? 넌 너무 곱게만 커서 이 세상을 전혀 몰라. 남자라면 포부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네가 웬 간섭이야? 아무리 부인이라지만.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말을 안 하게 생겼어? 나 이번 달에 레슨 학생 2명이나 줄었어. 정말 걱정돼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레슨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천하태평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다 적자야. 모든 인생 한 방이다. 기다려. 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 저와 남편이 생활 문제로 투닥거릴 때면 시어머니는 꼭 방문을 열어젖히며 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형편상 분가를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시동생도 있었지만 시동생은 일찍이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취직을 안 하면서 기고만장하는지 시어머니를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 바보였어요. 뭐든지 아들이 기죽을까봐 늘 저를 나무라고 저를 채찍질 하셨죠. 사실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이런 시어머니와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매번 저만 제 정상이 아닌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철저히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남자 기를 죽이니? 그러니까 우리 상철이가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원래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가 될 일이 안 되는 법이야. 알아? 그러니까 너를 탓해야지. 왜 상철이를 쥐잡듯이 잡아? 나 원참. 너 지금 그 꼴랑 몇 푼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맞는 거지. 하여간 요즘 것들이란 이기적이란 말이야. 어머님, 말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상철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상철 씨를 싸고 도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여간 눈에 시어머니도 안 보이지? 여기 시댁이야. 알아? 시댁이라고. 그러기나 말이다. 얼마나 내가 우스우면 저렇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겠어? 하여간 마음에 안 든다. 넌 제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나섰어? 원래 여자들이 예술하는 집안이면 다 안 풀리는 거야. 조신하게 회사 들어가서 격리나 하면 얼마나 좋아? 고래 예술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니 기만 세지지.
우리 아들 기나 죽이고 말이야. 아유, 속상해 죽겠다. 너무들 하시네요, 정말. 전 이 집에서 뭔가요, 도대체? 저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고요. 유세 떨지 말아라. 옛날엔 서방이 과거 시험 본다고 공부하면 여자들이 삭바느질 하면서 먹여 살렸어. 그냥 그러려니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순 없었어요. 그건 곧 죽어도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을 보자마자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행실이 뻔히 보인다는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 제가 부모님께 힘든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눈에 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밤에도 안 하는 레슨을 받아가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이 취직하기 전까지 모든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제가 담당했어요. 그렇게 2년을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선산의 일부가 팔려 그야말로 집안의 가세가 갑작스레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뭘 했어? 난 이렇게 살 놈이 아니라니까. 너도 이제 레슨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게 사실이야? 그래도 너무 잘 됐다. 우리 진짜 쪼들렸는데 숨 쉴 구멍은 있어진 거잖아. 너무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너는 레슨은 그대로 해야지. 일하다 안 하면 병난다. 그러니까 넌 하던 일 계속해라. 집에서 놀 생각 말고. 요즘엔 여자도 다 직장 생활하는 추세인데 집에서 놀아봐 퍼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넌 하던 일 해. 엄마, 나 이제 그럼 사업 미천 대주는 거야? 진짜 나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정도 밀어줄 여건은 되지? 당연하지. 우리 장남인데 엄마가 뭔들 못해주랴? 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나 물어와. 한순간에 들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꼴이 못마땅한지 절대적으로 일을 하게 하셨죠. 저 역시 여유가 되어도 일은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은 없었지만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시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지니 저도 레슨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훨씬 삶이 윤택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볼링장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본인 일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좀 들었고요.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아이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 슬슬 가져야 하지 않아? 그래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3년째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있어야지. 이제서야 살기 편한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자고? 아, 난 싫어. 그리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 너도 좋잖아. 딱 너만 챙겨도 되고. 애 생겨봐.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잘 되면 어디 데리고 다녀야지. 가뜩이나 이제 사업 시작해서 바쁜데 내가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이 얘기라면 하지 마. 난 낳고 싶지 않아. 그래도 생각 한번 해봐. 뭐 강요할 순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님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고. 엄마 안 그래. 아마 내가 제일 소중할걸? 그러니까 너도 아이 생각은 접어. 난 이제 내 삶을 즐기며 살고 싶으니까.
남편은 완강하더라고요. 아이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니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저 임신을 하고 싶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동서될 사람은 저와는 다르게 참 똑부러지더라고요. 저와 같이 음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말도 잘 통했어요. 서방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업으로 나가 산 지 오래되어서 이 집에 오는 게 많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는 서글서글 굉장히 싹싹하더라고요. 한눈에 제 맘에 쏙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음대 출신인 동서조차도 예술을 한다며 썩 반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진 않으셨죠. 상민 씨한테 들었어요. 형님도 음대에 나오셨다고. 전 피아노 전공이에요. 형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성악이에요. 피아노 치는 손이라 그런지 되게 곱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뭐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철 씨도 동생 하나뿐이고 동서 사이도 우리뿐이니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상민 씨한테 형이 음대 나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우리 잘 지내봐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얼씨구, 벌써부터 편 먹는 거냐? 참나. 어쨌든 너도 이 집에 들어올 거니 얘기해 두는 거지만 상민이야 뭐 어려서부터 일한다고 나가 살고 그랬어.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 자주 찾아오고 알겠니? 뭐 상민이한테 들어봤으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은 아니거든. 그네한테 자자 들으면 될 거야. 어쨌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걸 환영한다. 네, 어머님.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찾아뵐 거예요. 저희도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뵙는 게 도리죠. 어머님은 처음 보는 동서에게 본인네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라며 알아서 잘하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전 그전 시댁이 힘들었던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저러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도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저 그냥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서방님네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동서라도 생기니 조금 편하더라고요. 워낙 외동이기도 하고 여자 형제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런지 동서는 곧잘 말도 통하고 저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제가 성악 레슨을 하는 걸 알아서 본인 피아노 학원에서 성악할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저한테 정말 고마운 기인이었어요. 그렇게 동서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제 고민 얘기 깊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근데 형님은 아이 안 가지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시기도 했고 딱 보면 아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뭐 가지고야 싶은데 아직 상철 씨가 마음의 여유가 없나 봐. 그래서 그냥 좀 미루고 있어. 동서는? 저희도 이제 막 결혼해서 아직은 생각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형님이 먼저 생기면 더 좋겠어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내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동서는 아이 갖고 싶으면 먼저 가져. 내가 우리 조카 태어나면 예뻐해 줄 테니까. 동서는 웃어 보였지만 제 걱정을 하는 눈빛이었죠. 아무래도 종종 동서네 피아노 학원에 가면 제가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였기에 동서도 제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었죠. 그 무렵 저에게도 깊은 고민이 생겼답니다. 남편이 볼링장을 하면서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이
늘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던 모든 부분들에 의심이 생기면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며 핸드폰에 걸어놓은 잠금화면,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몰래 받는 전화, 하나하나 의심스러웠어요. 전 남편을 떠보기로 하였고, 남편은 제가 떠보자 저를 보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당신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야? 통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매번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수상하네? 사업하면 다 그렇지. 사업가 아내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럼 넌 사모님이 거저되려고 했니? 남자가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본인 퇴근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많아. 결혼하고 나서는 여유가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여유도 있는데 통 우리만의 시간도 없고 이게 뭐야. 좀 나한테도 신경 써주고 집에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넌 사모될 자격이 없다. 징징거리기나 하고. 남자가 사업을 하면 좀 밖으로 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옹졸해서 내가 어디 큰일 하겠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 말이면 끝날 것을. 나 진짜 의문이야. 자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아, 진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유치하게. 너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밖으로만 도는 거야. 그만해, 이제. 남편은 저와 말이 안 통한다는 식이었어요. 전 하도 남편이 이상하여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미행을 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볼링장에 데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침에도 그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끝나고 데려다주는 모습, 그리고 연인이어서 자연스레 나오는 모습까지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했죠. 설마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까이서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가 남편이 30대 후반이었고 그 친구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 그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차마 이혼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결혼을 실패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격지심 때문에요. 나 다 봤어. 아까 볼링장에서 그 카운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랑 무슨 사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아, 뭐가?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네. 그리고 너 나 미행했어? 이제 하다 미행도 하지? 이제 레슨 좀 줄이니까 할 일이 없어? 어디 서방님 출근하고 일하는데 감히 뒤를 밟아? 너 그거 너네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걔랑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깊은 사이 아니면 빨리 정리해. 정리? 하, 너도 참 별 수 없구나. 너처럼 맨날 바락바락 따지는 애만 보다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애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자애가 그런 맛이 있어야지. 매번 날 가르치는 네 말투 진짜 별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새 출발해.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위자료는 줄 만큼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정리하자. 너도 못 살겠잖아. 뭐? 위자료?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감히? 바람 피운 주제에? 어차피 너도 나 지겹잖아. 그러니까 깔끔히 끝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먼저 우리 관계를 망친 거야. 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네가 들쑤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쑤신 김에 이혼해. 나도 좀 새 출발 좀 해보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 관계를 망쳤다며 이혼을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 남편을 만나고 시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어느 하나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자기들 돈 없을 땐 그렇게 내 돈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여유 있으니까 바로 딴짓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전 절대 너 좋을 대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하며 끝까지 이혼을 보류했어요. 남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계속해서 이혼을 버텼죠. 제가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느새 남편과 한 몸이 되어 이혼을 종용하셨어요. 그저 이 집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어요. 속상한 하루하루였죠. 그렇게 우리 아들 아낄 막으니 좋으냐? 아니, 상철이가 싫다잖아. 그런 걸 붙잡고 있고 싶어? 그냥 이혼하라고. 아니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을 해요? 꼴랑 위자료 3천 지어준다고 제가 이혼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니까짓 게 감히? 나이도 많고 너는 끌렀어. 그냥 이혼해. 3천이라도 지어준다고 할 때 빠지란 말이야. 절대 못해요. 3억을 가져다 줘도 이혼 안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저 이렇게 되고 상철 씨 행복하게 바랄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이혼은 안 해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욕하셨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외도 사실을 알아내자 대놓고 외박을 하거나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죠. 아주 뻔뻔하게 말이에요. 전 모든 걸 참아냈어요. 제가 계속해서 버티고 이혼을 해주지 않자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이 절 비웃으며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넌 이혼해주게 되어 있어. 알아? 어디 계속 버텨봐. 너만 힘들지. 참나, 끈질긴 것. 그래, 어디 너도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흰 상간 연놈들이야. 절대 이혼 못 해줘. 평생 그러고 살아, 숨어서. 그렇게 늘 피 터지는 하루하루가 지났죠. 그러던 중 남편이 깔깔거리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늘 외박을 일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싶어 거실에 나와보니 저에게 사진을 뿌려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사진에는 저와 학부모 아버님과 아이 때문에 면담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아이가 제 레슨 덕분에 대회에서 상을 타서 아버님이 감사하다고 저에게 선물을 건네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교묘하게 학부모님의 어머님은 편집해서 저와 학부모님 아버님만 나오게 말이죠. 아주 치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 거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가 이혼 안 해주니까 내가 걸어야지. 너 이 사진들로 내가 5천만 원 이혼 소송 낼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알겠어? 뭐? 이 사진 가지고 이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학부모님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내 뒷조사했니? 걱정 마.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이혼할 거니까. 이 화상아, 3천 줄 때 도장 찍었어야지. 버티고 버티다 이게 무슨 꼴이니? 아, 당신 정말 내가 알던 김상철 맞아? 걔가 그렇게 좋니? 나랑 한 약속 모두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 너랑 살기 지긋지긋해. 그리고 너도 학부모 밤에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바람났을지. 내 레슨이 늦게 끝나는 거 알잖아. 뭘 알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누가 이기나.
당신 같은 사람 정말 끔찍하다, 이제. 믿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이긴 했으나 정말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다하다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진절머리가 처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이 소송대로 이혼 소송을 위해 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저를 떼어낼 수 있다는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법정에 둘이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저도 이대로는 당할 수가 없어 그동안 모았던 남편의 불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이제 버티기가 아닌 네 인생 박살내주마라는 마인드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순간 법정에 선 동서가 시집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대폭로전을 펼쳤어요. 그 동서의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기 시작하고 전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소송의 주도권은 저에게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에겐 숨겨진 딸이 있어요.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저희 형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 딸을 호적에 올리려고 계속해서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하지만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 수 없게 되자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서는 증인석에 진출하여 저렇게 진술을 하였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그 상간녀 사이에서 난 자식이 있었고 꽤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동생한테는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인 부인한테 이 얘기를 직접 했고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바라는데도 남편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이 든 동서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좋아했던 형님이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저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이혼을 종용한 거였더라고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 빨리 호적에 올려야 하니 저에게 유책 배우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혼 소송까지 걸었던 거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자식이 있다니. 그리고 이걸 모두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 참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인 동서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결국 쌍욕을 하다 끌려 나가셨지만요. 남편 또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너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제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같은 음대 출신이라고 꽁꽁 붙어서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애들 둘이나 며느리로 들이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둘째도 너랑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그 말을 하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해? 거참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럼 퇴정시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십니까? 참나, 당장 안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같은 여자로서. 저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집이라면 제가 사양하겠네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려 하겠어요. 어디 하나 배운 구석이 없는 집구석인데. 뭐야? 저게 둘이 쌍으로 날 능욕해? 너 내가 이혼 안 시키나 봐라. 너 같은 거 며느리로도 필요 없어. 어쩜 저래 애들이? 이건 모함이에요.
재수 씨는 처음부터 저 집사랑이랑 워낙 친하고 각별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요. 지금 거짓말하시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증인, 혹시 지금 한 증언이 거짓은 아닌가요?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한 채 거짓도 없음을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서의 증언,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의 아이 때문에 불륜 기간이 밝혀졌고, 아이는 생각보다 큰 3살이었더라고요. 무려 3년을 저 몰래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주어야 했어요. 거의 선산판돈의 대부분을 말이죠. 전 거기에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는 이 소송을 절대 피할 수 없었고 저에게 참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저에 대해 학부모와 그런 사이라고 누명을 씌운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여 이것 또한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거의 넘어오자 상간녀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집 구석에서 서방님은 정상이어서 그런지 동서 보고 잘했다고 해주었다고 했죠. 잘했어. 나도 엄마랑 형 마음에 안 들었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들이. 이제 나도 엄마랑 형 안 보고 살 거니까 네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한 거 죄책감 갖지 마. 네가 옳은 일 한 거니까 알겠지?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그래도 자기 가족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얘기 듣자마자 형님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럴 때 내가 편들어줘야지, 같은 여자로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형님이 그래도 덜 억울하시게 말이야. 전 그렇게 동서 덕분에 모든 법정 소송에서 가뿐히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의 재산을 많이 취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억울해하면서 저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이죠. 이것 또한 녹취를 해 협박죄로 또 고소를 먹이니 그제야 잠잠해지더라고요. 역시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은 그냥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당장 돈 내와. 네가 가당키나 해? 그 많은 돈이? 나 5천만 원 먹고 떨어져 당장.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그러니까 당장 돈 보내. 내가 그 돈 없으면 어떤지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너 그 돈 안 돌려주면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알겠어? 네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계좌번호 불려줄 테니까 돈 보내. 녹취했고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정신을 덜 차렸지. 너나 저 아줌마나. 다신 전화하지 마.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아. 이 일이 있고 동서랑은 그냥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동서는 서방님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예 시댁과는 손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서로 만나 얘기를 해보니 얼마나 깔깔거리고 재밌던지. 참 그 집에서 희생만 한 것 같아 억울했는데 이렇게 인생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얻은 거죠. 형님, 아니다. 이제 언니라고 해도 되죠? 참나 그 집구석 진짜 뻔뻔해가지고. 결국 아주버님 그 상간녀랑도 얼마 못 살고 이혼했잖아요. 아무래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재산 절반을 언니한테 다 털렸으니 원. 그 여자애가 붙어 있었겠어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리던데 얼마나 뻔뻔하던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어머님이 저한테 은근히 연락 와서 언니 바뀐 연락처 물어보는 거 있죠?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바꿔버렸어요. 다신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어머, 그래? 참나 웃긴다. 그럴 줄 알았지, 뻔뻔해가지고. 하여튼 서방님은 괜찮은 거지?
괜히 가족을 잃게 한 것 같아서. 전혀요. 이도 어렸을 때부터 나와 살았던 게 진짜 그 어머님이랑 아주머님 말도 안 되는 등살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둘째라서 서러움도 많이 받았나 봐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며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하여튼 너무 고마워. 내가 동서한테 진짜 큰 빚을 졌어.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낼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내가 살다가 혹시라도 동서한테 꼭 갚을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갚을 거야. 에이, 전혀. 저는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도 평생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지내도록 해요. 전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알겠죠? 너무나도 고마운 동서 덕분에 제 인생의 앞날은 변했어요. 그때 당시 미련하게 버티기만 했던 제 자신이 저를 사랑해주며 이젠 자신감 있게 살기도 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친정 부모님도 저를 다 이해해 주셔서 새 식구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지금은 대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아이들의 성악을 지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 투자하고 공부하다 보니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가르친 일도 너무 적성에 맞고요.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다음번엔 정교수 임용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린 나이 철없게 아무것도 몰라 실패하지 말자 버티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세상엔 행복한 일도 많고 쓸데없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제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기도 한 지난날이지만 전 정말 그때의 배움으로 지금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